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미서부 5대 캐년 개수관광 패키지 여행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4박 5일 동안 서부대자연의 장대한 풍경과 미국 역사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안내자입니다. 먼저 먼 길 태평양을 건너 이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귀한 시간과 마음이 담긴 추억을 만드는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개수관광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과 함께 서부의 광활한 사막과 협곡을 달려왔습니다. 이 4박 5일 일정은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손님들이 다녀가신 검증되고 숙성된 전통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 서부 패키지 투어가 폭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아직 대형 버스 운행이 제약되는 상황으로 인해 소수 인원으로 미니버스를 이용해 움직이게 되었고, 그 점은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량이 주는 장점도 큽니다. 더 여유 있는 정차, 유연한 이동, 이번 일정에는 특별히 식사에 크게 신경 써서 훨씬 좋게 메뉴 식단을 준비했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미국 서부의 상징적인 자연 경관과 도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대자연의 신비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인디언 보호구역의 엔텔로프 캐년, 말굽처럼 휘어진 콜로라도 강의 홀슈 밴드, 사막의 풍력 발전소, 중고전투기 비행장, 한때 은광으로 번성했던 캘리코 고스트 타운,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캘리포니아 곡창지대의 웅장한 농경지까지 볼거리, 이야기, 감동이 가득한 여행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워낙 장거리이기 때문에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간에 2-3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과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편하게 쉬시고 창밖의 풍경을 천천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념사진, 풍경사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인생의 페이지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소지품 보호를 위한 안내이니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이번 여행하시는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문화도 정말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느끼는 걸 보면 정말 다른 나라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화번호 안내를 받으려면 114번을 누릅니다. 경찰은 112, 소방은 111조.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화 정보는 4111, 그리고 경찰이든 소방이든 긴급 상황은 전부 9111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걷는 방향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보통 오른쪽으로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미국에서는 왼쪽으로 걷는 경우가 많아 종종 서로 피해 다니는 장면이 벌어지곤 하죠. 집 방향을 선호하는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을 최고로 여기지만 미국은 오히려 북향이나 석양이 지는 서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쪽 방향의 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도시 구조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남쪽이 잘 사는 동네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북쪽, 특히 언덕 위에 위치한 북쪽 동네가 부촌입니다. 산동네 역시 한국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공간처럼 여겨지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뷰가 좋은 언덕 위 고급 주택가입니다. 죽음과 장례 문화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하얀색 상복을 입고 조용히 고인을 보내지만 미국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색상에 담긴 의미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까마귀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까마귀를 신비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에드거 앨런 포의 더 레이븐처럼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죠. 학교 문화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교복을 입고
교사의 말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라면 미국은 사복을 입고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이 많습니다. 교사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말라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인상적인 차이입니다. 질문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한국 학생들은 질문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학생들은 수업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을 합니다.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보다는 몰라도 물어보자가 기본 정신입니다. 식사 문화도 극과 극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반찬을 나눠 먹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 접시에 본인이 주문한 것만 먹습니다. 공동으로 먹는 문화 자체가 익숙하지 않죠. 화장실 문화도 다릅니다. 한국은 휴지를 변기에 버리지 않고 따로 휴지통에 버리지만 미국은 휴지를 그냥 변기에 버립니다. 휴지통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의와 표현 방식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존댓말과 예절을 엄격히 지키지만 미국은 이름을 부르며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유 하나로 평등하게 대하는 느낌이 강하죠. 선물이나 감정 표현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선물은 정성스럽게 포장해야 정이 느껴진다고 하지만 미국은 카드 한 장에 담긴 진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포장이 지나치면 어색해하기도 하죠. 기념일을 챙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한국은 100일, 200일, 커플 기념일 등 세심한 기념일이 많지만 미국은 생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같은 명절 중심으로 문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졸업식도 한국은 꽃다발, 미국은 학사모 던지기, 식당 서비스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웨이터가 자기 담당 테이블이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같은 식당이라도 역할 분담이 철저한 거죠.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사소한 것부터 삶의 철학까지 완전히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게 많고 이해할수록 서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세계 밖을 경험하고 나와는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내 마음과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종종 식당이나 카페 같은 장소에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 핸드폰이나 핸드백을 자리에 놓아두고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서나 치안 상황에서는 비교적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런 행동은 이곳에서 도난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에서는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아둔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 로비, 공항, 식당, 기념품 가게, 그리고 휴게소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핸드폰, 가방, 카메라 등 어떤 물건이라도 절대 한눈을 팔지 마시고 반드시 몸 가까이에 소지해 주세요. 그리고 차를 이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량 안에 물건을 남겨두지 마세요. 요즘 미국에서는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안에 있는 가방이나 전자기기를 훔치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일종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 가이드도 여행사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소지품을 잘 챙기셔야 하고 특히 여권과 핸드폰, 지갑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호텔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 중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호텔들은 대부분 여러분 개인 이름이 아니라 개수관광 혹은 담당 가이드의 이름으로 단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고 체크인 과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체로 예약된 경우 객실 키를 분실하거나 방 안에 두고 나오셨을 경우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는 프론트에서 객실 확인이나 열쇠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꼭 가이드가 함께 있어야만 객실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나 대형 카지노 호텔에서는 보안 직원을 호출해
객실 문을 열 경우 $50 이상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객실 키는 반드시 외출 시 항상 손에 들고 나와주세요. 침대 위, 욕실 선반,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위해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작은 차 안에서 며칠을 함께 다니다 보면 서로 자리를 고정해서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앞에 앉으셨던 분들이 매일 한 자리씩 뒤로 이동하셔서 돌아가며 앉는 것도 배려와 예의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면 긴 여정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자연, 나무, 돌멩이, 사막의 꽃들은 그냥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에서 돌을 줍거나 나무 가지를 꺾는 일은 불법입니다. 법이라는 말보다도 이곳은 철권으로 지켜지는 질서의 사회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행동은 가벼운 호기심이나 기념의 의미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떠날 4박 5일의 위대한 여정을 미리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떤 도시를 지나고 어떤 명승지를 만날지 미리 알고 가면 감동이 2배, 추억은 3배가 되겠죠. 월요일 아침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미국 서부의 대자연을 만나는 5대 캐니언 투어의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지역은 실리콘밸리 IT 기업 본사들 모여있는 첨단 산업지구 산호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그런 디지털의 세계를 잠시 뒤로 하고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빚어낸 자연의 원형, 그 거대한 협곡들과 대자역을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총 4박 5일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엔텔로프 캐니언, 그리고 말굽처럼 굽이 도는 호스슈 밴드까지 미국 서부의 5개 대표 캐니언을 모두 만나는 특별한 코스입니다. 버스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캠퍼스를 지나 어느덧 센트럴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곡창지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멀리서 다가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올리브나무, 호두나무, 아몬드나무들, 마치 여행자들을 환영하듯 조용히 손을 흔들다 이내 뒤로 사라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들녘, 그 위를 뒤덮은 과수원과 견과류 나무들은 초여름의 햇살을 머금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중앙의 농업도시 베이커스필드에 도착해 정고 무렵 점심 식사를 했고 이제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낮은 언덕을 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과수원이던 풍경이 바뀌더니 이제는 능선 위로 수백 개의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흰 바람개비들이 동시에 팔을 돌리며 바람을 모으는 모습은 장엄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하비 사막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는 잠시 조용한 감탄이 흐릅니다. 바뀐 풍경, 바뀐 하늘, 그리고 곧 다가올 붉은 땅의 협곡들. 모하비 사막에 진입하며 가이드 신 팀장님이 손을 들어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펼쳐진 저 공항 같은 곳이요. 저곳은 일반 공항이 아니라 수많은 중고 비행기들이 보관되고 판매되는 비행기 저장소입니다. 차창 너머로 눈을 돌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 동체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비행기를 해체하기도 하고 부품을 떼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완전히
보관 상태로 판매되기까지 하는 거대한 비행기의 무덤이자 시장인 셈이죠. 그 뒤로 펼쳐진 산맥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테아차피 패스 윈드팜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있는 곳은 테아차피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풍력 발전 단지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4박 5일 첫 번째 관광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캘리코 은광촌, 영어로는 칼리코 고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모하비 사막 한복판의 유령 마을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되는 셈이죠. 1881년 이곳에서 은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광부들과 상인들, 모험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500개가 넘는 광산이 돌아가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폭락하고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 마을도 점점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1900년대 초 이 마을은 사람이 떠나고 건물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걷게 될 거리에는 당시의 광산사무소, 보안관집, 술집, 교회, 그리고 단 한 번도 쏘지 않았다는 전설의 총집까지 서부 개척 시대의 삶과 숨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 서부 골드러시와 개척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 같기도 했답니다. 서부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자주 쓰이는 아주 특별한 장소랍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 사막 끝에 드디어 라스베이거스가 나타납니다. 황량한 모하비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솟아오른 불빛의 도시, 이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중심가 스트립이라 불리는 메인 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 호텔과 카지노들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각 호텔마다 고유의 테마와 볼거리, 공연, 레스토랑, 쇼핑몰을 갖춘 작은 도시들이죠.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건 벨라지오 호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수쇼가 매일 수십 차례 펼쳐지는 이 호텔 앞 빙고 호수는 음악과 조명을 따라 물줄기가 춤추는 상황으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 맞은편에는 프랑스 파리를 재현한 페리스 호텔이 라스베이거스의 있습니다. 실제 에펠탑의 절반 크기로 만든 전망대에서는 아침이 밝자 라스베이거스는 정형을 우리 내려다볼 수 있고, 밤에는 벨라지오 분수 너머로 빛나는 도시 풍경이 펼쳐져 매우 인상적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시저스 팰리스가 나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궁전을 본떠 만든 이 호텔은 황금 조각상, 대리석 기둥, 분수와 아트 갤러리까지 갖추고 있어 관광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안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포럼, 샵스 쇼핑몰과 함께 천둥의 신이라는 무료 실내 애니메이션 분수쇼도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한 플라밍고 호텔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호텔 중 하나입니다. 호텔 내 정원에는 실제 플라밍고들이 살고 있고 작은 연못과 야외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어 잠시 걸으며 여유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 일대는 모두 도보로 10에서 15분 거리 안에 모여 있어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에도 좋고, 각 호텔 안으로 들어가 구경하거나 식사, 쇼핑, 공연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밤이 되면 스트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빛의 도시로 변신합니다. 건물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거리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말 그대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조금 멀리 나가고 싶은 분들께는 라스베이거스의 원조 중심지인 프리몬트 거리도 추천드립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이 거리는 밤마다 천장에 펼쳐지는 LED 라이트 쇼와 거리 공연, 지퍼라인 체험 등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이 화려한 도시를 자유롭게 만끽해 보시고, 내일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신의 조각품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을 찾아 대자연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눈과 마음에 반짝이는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라스베이거스의 밤 되십시오. 어젯밤 그토록 화려하던 라스베이거스의 넌 불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침이 밝자 라스베이거스는 우리가 아는 어느 도시처럼 평범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빛은 꺼지고 흥청이던 거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마치 영화 리빙 라스베이거스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그렇게 뒷모습을 남긴 채 라스베이거스를 떠났습니다.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그리고 아리조나의 끝자락을 스치듯 지나 드디어 유타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대자연의 품속으로, 붉은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붉게 물든 절벽, 서서히 거칠어지는 바위산들, 자이언 캐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는 신의 궁전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자이언은 유타의 5대 캐년 중 하나이자 신이 만든 듯한 거대한 협곡과 붉은 사암 절벽이 펼쳐진 그야말로 장엄한 땅이었습니다. 와, 우리 모두는 버스 창문 너머로 외치는 감탄사,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쪽 창문 쪽 보이시죠? 그것은 자이언 캐년의 명물 천장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과 5개의 창문에 있었다. 신기하고 특유했다. 이 터널은 1910년대에 뚫은 것으로 가파른 절벽 속을 관통하며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창문이 마치 거대한 액자처럼 열려 있습니다. 숨죽이며 굽잇길을 따라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앞에 펼쳐진 건 붉은 절벽과 초록나무 그리고 벌진강이 만든 대자연의 조화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저 고개를 들고 가슴을 열고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자이언 캐년의 동쪽 문을 빠져나와 유타주의 굽이진 산악지대를 따라 전형적인 미국 시골 마을 풍경을 가로질렀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빨간 지붕의 집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트럭, 그 사이로 고요히 풀을 뜯는 말들까지, 그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치 온 세상이 붉게 물든 것만 같은 레드 캐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으며 바람에 깎인 바위 기둥들을 배경 삼아 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풍화와 침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신비한 바위 기둥들은 마치 자연이 세운 탑처럼 우뚝 솟아 보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브라이스 캐년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루비스 인이라는 고풍스러운 통나무식 뷔페 식당에 들렀습니다. 늦은 점심이었지만 따뜻한 음식과 투박한 미국식 분위기가 왠지 이 대자연 속의 하루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바로 이날의 하이라이트 브라이스 캐년이다 가이드 신 팀장 안내로 선셋 뷰포인트에 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후드가 마치 행진하듯 계곡 아래로 늘어서 있었고, 붉고 노란 빛이 석양에 물들어 마치 신이 깎아놓은 조각 정원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빨간 흙길을 따라 후드숲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땐 감탄, 올라올 땐 진짜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 모든 피로조차 황홀한 추억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을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했다. 미국 서부 젖줄 콜로라도 강이 곡선 홀슈 밴드와 글렌댐 더 레이크 파웰로 향했다. 저 멀리 인간이 만든 위대한 구조물 콜로라도강 위 글렌댐이 보였고, 그 위로 펼쳐진 레이크 파웰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수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사진 속 풍경처럼 고요한 장면이 펼쳐졌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홀슈 밴드의 언덕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찔하게 휘어진 절벽 아래로 콜로라도 강이 말굽처럼 휘감아 흐르는 풍경, 수십억 년을 깎고 흐르며 만들어진 그 모습은 사진보다
영상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 위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그 빛이 바위에 반사되어 붉고 노란 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풍경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녁은 따뜻한 중국 뷔페에서 여행의 끝자락, 우리는 그날의 감동을 가슴에 담은 차에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미소. 아리조나주 인디언 보호구역 내 페이지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 밤 나는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날이었다. 우리가 이 장엄한 자연을 함께 본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값진 하루였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돋이를 배경으로 말굽처럼 굽은 장엄한 호수주 밴드에서 호스슈 밴드 말굽바위는 미국 애리조나주 페이지시 근처에 위치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곡선 지형으로 콜로라도 강이 만든 말굽 모양의 바위로 최근 SNS 발달로 젊은이들에게 크게 인기 있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다소 가파른 경사로가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아름다운 지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지평선에서 갑자기 꺾이면서 만들어진 자연현상으로 말굽 모양의 간굽이 특징입니다. 아리조나 페이지에서 차로 5분 거리 약 6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89번 국도에서 가까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짧은 거리를 걸어가면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여행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빛의 향연과 지구의 심장, 그야말로 미국 서부 대자연의 백미를 마주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아리조나 페이지 근처에 위치한 신비로운 빛의 협곡 엔텔로프 캐년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으며 현지 나바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1시간 30분가량 협곡 속을 직접 걷는 투어가 진행됩니다.
좁고 유려하게 휘어진 붉은 사암 벽 사이로 햇빛이 사선으로 비추면 그 빗줄기가 마치 천상의 커튼처럼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벽에 비친 보랏빛, 분홍빛, 주황빛의 그림자들은 매 순간 색이 바뀌며 사진보다도 더 황홀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이 빛이 춤추는 협곡이라 부를 만큼 아름다우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비경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엔텔로프 캐년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향해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는 넓은 평야와 붉은 산맥이 펼쳐지는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 최대 규모의 원주민 자치지역으로 지금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디언들의 땅입니다. 황량한 대지 위로 드문드문 보이는 트레일러 하우스, 말을 타고 이동하는 인디언 소년의 모습, 마치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미국 1위 자연 관광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첫 번째 사라, 생전에 꼭 가보아야 할 첫 번째라고 하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동쪽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일명 인디언의 천문대 워치타워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전통 나바호 스타일의 원형탑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오르면 광활한 협곡의 시작이 펼쳐집니다. 동쪽 데저트 뷰에서 그랜드 캐년을 차장 투어하면서 30-40분 정도 달려서 창으로 캐년 투어를 하면서 그랜드 캐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우스림 매더뷰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우리 게스관광 손님만 특별히 매더뷰에서 야바파이 포인트까지 하이킹을 진행합니다. 이 코스는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완만한 길이며 협곡의 경계를 따라 걷는 내내 콜로라도 강이 20억 년의 지지를 깎아 만든 거대한 골짜기가 시야 가득 펼쳐집니다. 지구의 뼈대가 드러난 듯한 그 모습은 단순히 자연을 넘어서 시간과 생명의 경외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땅에 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는 누구든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 번째 날 숙소를 찾아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라플린이라는 조용한 휴양 도시로 향합니다. 이곳은 강변에 자리한 작은 카지노 리조트 도시로 시끌벅적한 라스베이거스와는 또 다른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호텔 창 너머로 보이는 강변의 야경, 작은 유람선이 지나는 풍경,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까지 오늘 하루 태양 아래 걷고 바람과 마주하고 지구의 깊은 시간 속을 걸었던 여정을 이곳 라플린에서 조용히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밤은 조금 특별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 위치한 라플린이라는 휴양 도시입니다. 라스베이거스처럼 카지노와 리조트가 모여 있는 도시이지만 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사랑받는 곳이죠. 저녁엔 강변에서 야경도 감상하시고 호텔 체크인 후엔 리조트 안에서 자유롭게 쉬시거나 카지노도 살짝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은 콜로라도 강변의 조용한 휴양 도시 라플린에서 시작합니다. 라스베이거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강물 따라 반짝이던 불빛이 참 낭만 있었죠? 자, 이제 저희는 다시 모하비 사막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향합니다. 이 사막은 몇 번을 지나도 늘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황량하지만 웅장하고 텅 비었지만 무언가 가득한 것 같은 풍경. 중간에는 바스토우라는 사막의 도시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이곳은 라우트 66, 그러니까 올드 아메리카의 감성을 담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예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잠시 사막의 여운을 누려보시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바로 코리아타운 입성입니다. 혹시 한국에 팔도가 있다면 미국에는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가 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나성이라 불러왔던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곳은 해외 속의 작은 서울이에요. 한글 간판, 한식당, 노래방, 미용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될 곳은 바로 북창동 순두부와 LA 갈비의 본고장.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한식 한 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일차 로스앤젤레스, 남산 같은 그곳. 여행의 네 번째 날, 마침내 로스앤젤레스 도착. 우리는 LA의 남산이라 불리는 그리피스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천문대 정상에 올라서니 저 멀리 펼쳐진 헐리우드 사인. 광활하게 펼쳐 자, 여기는 All of this is, you can see it, 1700. 첫 번째 별이 배우 조안 우드워드의 이름으로 설치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홀리우드 워크 오브 페이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중 하나로 영화, 음악, 방송, 라디오, 무대 공연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별의 전체 숫자는 2024년 기준으로 2,700개 이상의 별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약 20에서 24명의 새 인물이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헌액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별들은 할리우드 블러버드에서 바인 스트리트를 따라 약 2.1km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의
거리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역사와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과거의 전설과 현재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셈이죠. 이 명예의 거리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역사와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과거의 전설과 현재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셈이죠. 헐리우드 스타의 거리,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에는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명예의 거리의 동판에는 인물들이 속한 분야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 아이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심장이자 수많은 꿈과 이야기가 탄생한 도시 헐리우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옮기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쪽 햇살이 가득한 언덕 위 거대한 하얀 글자로 쓰인 홀리우드 사인은 단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영화란 여러분 지금 서 계신 이 게티센터 메인 로비에서 건물 밖을 바라보시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대리석 분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수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채석한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길게 이어지는 물길이 조용히 흐르다가 그 끝에는 동그란 예술 분수가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 분수 오른편 살짝 시선을 돌리면 웨스트 파빌리온 빌딩이 보입니다. 바로 그 건물의 2층 전시실에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이리셋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술 감상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게티센터 게티카페는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의 철학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공예술 공간입니다.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탁 트인 개방감과 자연광입니다. 천장은 높고 통유리 창을 통해 4일차 로스앤젤레스, 남산 같은 그곳. 여행의 네 번째 날, 마침내 로스앤젤레스 도착. 우리는 LA의 남산이라 불리는 그리피스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천문대 정상에 올라서니 저 멀리 펼쳐진 헐리우드 사인, 광활하게 펼쳐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 서울의 남산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LA를 한눈에 담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천문대 내부 투어도 빠질 수 없죠.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공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들까지.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함께 LA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피스 천문대에서의 하루,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지금 동상은 젊은 바나나 제임딘 흉상입니다. 저 멀리 산에는 헐리우드 빌보드 사인이 있지요. 처음에는 열세자였는데 열세자가 재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헐리우드라고만 쓰여 있다고 합니다. 1903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면서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더 많은 한인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탄생과 성장. 1970년대 이후 LA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으며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전역의 한인 사회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한인 인구는 200만 명 이상.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들이 활약하며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북한산 게티 박물관 방문. 서태평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LA의 예술 중심지 게티 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산 정상까지 전용 트램을 타고 올라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 푸른 태평양과 로스앤젤레스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게티 박물관. 이곳에는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반 고흐의 아이리스 강렬한 붓터치가 인상적인 작품. 클로드 모네의 해변 풍경 부드러운 색감으로 그려진 바다. 프란시스코 고야, 렘브란트 등 대가들의 명화까지. 유럽의 수준 높은 건축물들 뿐만 아니라 조각 정원과 이탈리아풍 건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 이곳은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전망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LA에서 놓칠 수 없는 문화예술 명소 게티 박물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볼까요? 1903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면서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더 많은 한인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탄생과 성장. 1970년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름이 새겨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Walk of Fame. 2600개 이상의 별이 새겨진 이곳에는 전설적인 배우, 가수, 감독, 방송인들이 영광을 안았습니다. 별을 자세히 보면 5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가면 아이콘, 영화 배우와 감독을 기리는 별. TV 아이콘, TV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위한 별. 음악음표, 아이콘, 가수와 작곡가 등 음악 분야의 스타들. 라디오 마이크, 아이콘, 라디오 방송에 기여한 인물들. 카메라 아이콘, 영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스타들. 길을 걷다 보면 마릴린 먼로, 찰리 채플린, 마이클 잭슨 같은 전설적인 스타들의 이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리우드의 역사를 따라 걸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은 세계적인 명품거리 베벌리 힐스 로더 드라이브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럭셔리 브랜드들이 즐비한 쇼핑가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향해 달려갑니다. LAL은 1781년 스페인 정착민들이 엘 푸에블로라는 작은 마을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19세기에는 멕시코령이 되었다가 1848년 미국 땅이 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로스앤젤레스는 가단한 역사를 이야기해보지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중심지, LA 세계적인 금융, 예술, 스포츠의 허브,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도시, LA 다운타운의 대표적인 명소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독특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LA 피라모닉의 본거지, US 뱅크 타워,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LA의 대표적인 마천루, 올베라 스트리트, 스페인과 멕시코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이제 곧 로스앤젤레스의 심장부인 다운타운에 도착합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펼쳐지는 LA의 또 다른 매력,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제작 게스관광 신영우였습니다. 헐리우드의 코닥 극장은 2001년에 개장하여 오스카 시상식의 주요 개최지로 알려졌던 상징적인 공연장입니다. 이후 2012년 코닥의 파산으로 이름이 돌비극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영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헐리우드가 어떻게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는 뉴욕, 특히 브루클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슨 특허 회사였죠.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영화 카메라와 관련된 주요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고, 뉴욕과 동부 지역 영화 제작자들은 그의 높은 세무와 소송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특허, 소송을 피하기 위해 더 멀리, 더 자유로운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헐리우드였습니다. 헐리우드는 당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화 제작의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첫째는 동부보다 서부가 기후가 좋은 점. 헐리우드는 연중 날씨가 맑고 비가 적어 자연광을 활용한 야외 촬영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겨울이나 비오는 날씨로 인해 촬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죠. 동부보다 다양한 풍경. 헐리우드는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촬영지를 제공합니다. 해변, 사막, 산, 숲 등 다양한 배경이 필요할 때 몇 시간만 이동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도망치기 좋은 거리. 뉴욕에서 특허 소송이 걸리더라도 헐리우드는 동부에서 너무 멀어 소송 집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죠. 1910년대부터 할리우드로 이주한 영화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영화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사인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되어 헐리우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1920년대부터 헐리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제작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영화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 지금 헐리우드를 둘러보면서 이곳이 어떻게 동부의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작은 영화 제작 문화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세계 영화 역사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헐리우드가 어떻게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는 뉴욕, 특히 브루클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슨 특허 회사였죠.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영화 카메라와 관련된 주요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고, 뉴욕과 동부 지역 영화 제작자들은 그의 높은 사용료와 소송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특허, 소송을 피하기 위해 더 멀리, 더 자유로운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헐리우드였습니다. 헐리우드는 당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화 제작의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1. 의기후. 헐리우드는 연중 날씨가 맑고 비가 적어 자연광을 활용한 야외 촬영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겨울이나 비 오는 날씨로 인해 촬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죠. 2. 다양한 풍경. 헐리우드는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촬영지를 제공합니다. 해변, 사막, 산, 숲 등 다양한 배경이 필요할 때 몇 시간만 이동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3. 도망치기 좋은 거리. 뉴욕에서 특허 소송이 걸리더라도 헐리우드는 동부에서 너무 멀어 소송 집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죠. 1910년대부터 헐리우드로 이주한 영화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영화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사인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되어 헐리우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1920년대부터 헐리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제작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영화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 지금 헐리우드를 둘러보면서 이곳이 어떻게 동부의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작은 영화 제작 문화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세계 영화 역사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헐리우드는 여러 유명 영화사들의 본거지로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영화사들과 대표적으로 촬영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유니버설 스튜디오. 설립 1912년. 위치 헐리우드 근처 유니버설 시티의 위치. 특징 초창기 공포 영화와 블록버스터 제작으로 유명. 대표 작품 주라기 공원, 조레식 박 시리즈, 미이라, 더 머미, 분노의 질주, 패스트 앤드 퓨리어스 시리즈, E.T. 백 투 더 퓨처, 백 투 더 퓨처 시리즈. 팁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는 영화 세트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스튜디오 투어가 인기입니다. 2. 파라마운트 픽처스, 패러마운트 픽처즈. 설립 1912년. 위치 헐리우드 중심부. 특징 클래식 영화부터 현대 블록버스터까지 폭넓은 장르 제작. 대표 작품 포레스트 검프, 포리스트 검프,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시벨 시리즈, 대부, 더 가드파더 시리즈,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즈 시리즈. 특이사항, 파라마운트는 현재 헐리우드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형 영화 스튜디오입니다. 3. 워너 브라더스, 워너 브러더즈. 설립 1923년. 위치 헐리우드 북쪽 버뱅크 지역. 특징,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를 모두 제작하며 다양한 히트작 보유. 대표 작품 해리포터, 해리포터 시리즈, 다크나이트, 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아쿠아맨, 에커맨, 레고 무비, 더 리조 무비. 팁,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에서는 해리포터와 DC 유니버스 세트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4.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설립 1923년. 위치 버뱅크 지역. 특징, 애니메이션과 가족 영화 제작의 선구자. 대표 작품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스노우 화이트 앤드 더 세븐 도어프스. 나이온 헐리우드의 코닥 극장은 2000년에 개장하여 시리즈, 오스카 시상식의 주요 개최지로 알려졌던 상징적인 마블 스튜디오. 스타워즈 2012년 루카스 필름 인수 후 제작. 특이사항, 디즈니는 마블, 픽사, 루카스 필름을 소유하여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5. 20th 센처리 스튜디오즈, 9. 20세기 폭스. 설립 1935년. 위치 헐리우드 서쪽. 특징, 스펙터클한 블록버스터와 SF 영화 제작으로 유명. 대표 작품 타이타닉, 아바타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플래닛 오브 더 에이프스 시리즈. 특이사항, 현재 디즈니가 20세기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6.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설립 1987년. 컬럼비아 픽처스 인수 후 설립. 위치 컬버시티. 특징, 액션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의 강점. 대표 작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만 시리즈, 마블 협력. 맨 인 블랙, 맨 인 블랙 시리즈, 주만지 시리즈, 고스트버스터즈. 헐리우드 영화사의 특징적인 스튜디오 시스템. 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은 각자 고유의 특성과 장르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작품들을 제작. 여러분, 어느덧 4박 5일 서부 대장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태평양 바다를 따라 가장 여유롭고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함께 마지막 여정을 천천히 완성해 가는 날입니다. 저희는 라스앤젤레스 북쪽 벤추라 농업지대를 따라 완만하게 펼쳐지는 캘리포니아 평야를 지나 눈부신 태평양의 푸른 수평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레이건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다는 도시 산타바바라. 이 도시는 서부의 리비에라라 불릴 만큼 고풍스러운 스페인풍 건축과 부드러운 해변이 어우러진 고요하고도 낭만적인 휴양지입니다. 잠시 산타바바라 비치 산책을 하시거나 미국 서부 최초의 나무로 만든 산타바바라 피어 와프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겨보세요. 마치 동화책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 솔뱅입니다. 1900년대 초반 덴마크 이민자들이 정착해 덴마크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지켜온 이 마을은 지붕마다 풍차가 돌고 창문마다 꽃이 피는 덴마크 민속촌이자 캘리포니아의 동화 마을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풍차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기시고 안데르센 박물관이나 귀여운 골목길을 산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타마리아에서는 정성 가득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점점 해가 기울며 우리는 미국 문학의 거장 존 스타인백의 소설 무대로도 유명한 몬트레이 반도 지역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대망의 17마일 드라이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얀 모래 해변, 절벽 위의 파도, 푸른 바다 너머로 퍼지는
석양빛을 따라 고요한 침묵 속에 서 있는 론 사이프러스 나무와 마주합니다. 이 나무는 250년이 넘도록 바람과 파도, 태풍 속에서도 홀로 서 있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사진 한 장,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여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 부대장정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세계 최고의 골퍼들이 모이는 페블 비치 골프 링크 리조트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에서의 짧은 산책은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지였던 샌호세의 교포 마켓으로 돌아가며 저희 4박 5일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 태평양을 건너 이곳 미국 땅에서 함께한 시간 속에 수많은 풍경과 추억, 감동을 담아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스관광과 함께한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삶의 소중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남은 여정도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으로 감사했고 다시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USA 게스트투어 게스관광 이였습니다. 서로 보고 웃으세요. 하나, 둘, 하이. 근데 여기 햇빛이 애매하게 비쳐서 차라리 어두운 거. 그래? 한번 더 해볼까요? 잠시 후 우리는 게스트투어 4박 5일 마지막 날 오전 첫 번째 관광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 산타바바라에 도착합니다. 산타바바라는 아메리칸 리비에라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다운타운 산타바바라는 동영상 보면서 상상나라에 맘 펼치시고 오늘 우리는 산타바라 비치와 피어 쪽 바닷길만 둘러보게 된답니다. 산타바바라는 유럽풍의 건축, 온화한 날씨, 그리고 그림 같은 해안가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미국 영화배우 출신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께서도 평생 사랑하고 그가 평생 살았던 도시 산타바바에 잠시 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태평양과 만나는 낭만적인 해변, 산타바바라의 해변은 아메리칸 리비에라라 불릴 만큼 유럽풍의 우아함과 캘리포니아의 자유로운 해변 분위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태평양의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마치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산타바바라 비치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보기 드문 부드럽고 고운 백사장을 자랑합니다. 해변을 따라 펼쳐진 길고 넓은 모래사장은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부드럽고 낮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지고 저녁이 되면 오렌지빛 석양이 바닷물에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늘씬한 야자수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며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걷기에도 라이딩을 하기도 완벽한 곳입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해변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1872년에 만들어진 스턴스 워프가 보입니다. 오래된 목조 부두 위로 노을이 질 때 바닷물에 반사된 빛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부둣가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거나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해양 박물관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산타바바라 비치는 편안한 휴식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서핑, 잔잔한 파도는 초보 서퍼들에게 이상적이며 파도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카약 앤 패들보드 맑은 날에는 해변에서 카약이나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 위를 떠다니며 태평양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이 산타바바라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조용한 해안 도시가 단지 휴양지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한 세기 전 조국을 떠나온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본토 땅에 첫 발을 디딘 시작점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0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 당시엔 계약 노동자 신분이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려 일하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 병합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도 여권도 잃고 일본인으로 분류되며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이국 땅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부는 탈출하듯 미국 본토로 건너왔고 그중 많은 이들이 찾은 땅이 바로 지금의 산타바바라였어요. 날씨 좋고 농장이 많던 이곳에서 정원사,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엔 조국의 독립이란 더 큰 소망이 있었죠. 산타바바라에서 몇 해를 지낸 후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중가주 센트럴 캘리포니아, 특히 프레즈노 남쪽의 리들리시와 단유바, 디누바시로 주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과일 농장으로 유명했고 일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민 1세대 한인들은 하루 품삯을 받고 그중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는 나머지 전부를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 미국에서 조선으로 보내진 독립자금 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리들리와 다뉴바에서 모금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김호, 김영순 선생이 세운 김브라더스 상회 김브라더스 컴퍼니는 이 지역에서 크게 성공한 한인 기업이었고 이윤 대부분을 애국단체와 임시정부에 보내는 경제적 후원 중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리들리에는 대한인국민회, 대한여성구제회 같은 애국단체들이 자리 잡았고 그 지역 한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독립자금을 송금하며 우리는 일본 신민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 오늘날 리들리시의 공동묘지 2185 S 리드 애븐유에는 145기의 한인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분 독립유공자 김호 선생의 묘는 2002년 대한민국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었고 최근에는 국가보훈처가 이 지역의 독립운동 기록을 정식 조사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 단유배도 46기의 한인 묘지가 있으며 두 마을을 합치면 이 조용한 농장지대에 무려 200명 가까운 한인 선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이 산타바바라였다는 것, 그 점을 함께 기억하면 참 뜻깊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미국 땅, 이곳에도 조국을 사랑한 이름 없는 영웅들의 발자취가 숨어 있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리들리까지 이어진 그 길은 단지 이민의 길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며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되새겨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17마일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 구간 중 하나인 사이프러스 숲 일명 사이프러스 포레스트를 드라이브합니다. 이곳의 몬터레이 사이프러스는 전 세계에서 단 2곳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나무로 강한 해풍과 거친 기후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신비로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진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이곳에 서식하는 몬터레이 사이프러스는 모두 수백 년 된 고목들로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안개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자연유산이니 여러분 핸드폰에 잘 찍어가세요. 저기 저 서쪽 바위 위에 나 홀로 서 있는 나무가 17마일 드라이브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론 사이프러스입니다.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이 나무는 약 250년에서 300년 된 몬터레이 사이프러스로 수세기 동안 거친 바람과 폭풍을 견디며 우뚝 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가장 많이 촬영된 나무 중 하나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조금 있다가 다음 스탑 투어하는 세계 최고의 유명한 골프장 페블비치 컴퍼니의 상징 아이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1800년대 후반부터 유명해지면서 보호를 위해 바위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고 지금도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위 끝자락에서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인생의 역경을 견디는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풍경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다음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바다 속은 바다에 견디지 못해 옷을 홀랑 먹고 죽어가는 귀신들의 나무다 해서 붙여진 이름 고스트 추리를 보면서 세계 최고의 골프장 페이블비치 골프링크에 도착할 겁니다. 테이블록은 파도가 깎아 만든 넓고 평평한 안반 지역으로 마치 바다 위의 테이블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사자와 물개가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블비치 골프 코스입니다. 1919년에 개장한 이 골프장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안 골프장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매년 수많은 PGA 대회와 US 오픈이 열리는 명소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곳에서 라운딩하는 것이 꿈일 텐데요. 8번, 9번, 10번 그리고 18번 홀은 태평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절경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프 코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 클럽하우스에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숍도 있으니 잠시 들러서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n 6